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지역 가사 돌봄 현장에 투입됩니다.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선정한 저출생 문제, 돌봄 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전부터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적용 배제 문제뿐 아니라 업무의 불명확성 등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의 대안으로 도입된 이 제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본부장 자리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희 이하여대 사회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 소개한 대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또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가사관리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내가 필요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최저임금 그 정도 맞춘다고 했을 때 다들 많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게 출산 정책하고는 크게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임금 시장의 문제를 굳이 출산 문제로 엮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봐주시는 문화다 보니까 그럼 부모님 봐주시면서 뭐 용돈 드리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낮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니까 현실이랑 좀 동떨어지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를 못 보면 나라에서 해야 될 거는 가사 도우미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일을 덜 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도 좋은 방향이지 뭔가 또 다른 인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격, 기본적인 소양, 수준 이런 것들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가 맞긴 맞는 거죠. 들어왔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아직 현실화되질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보조를 좀 더 나라에서 해주든가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면 들여올 사람들이 나름 소수일 것 같은데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는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무엇이 핵심인지 짧게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분의 의견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의 핵심 사안이 뭘까요? 네, 저는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가사관리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돌봄 노동자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서플라이의 부족이다, 공급의 부족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미 현재 부족한 인원이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심화되면서 노인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10년 뒤에는 이 부족한 인원이 한 50만 명.
20년 뒤에는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100만 명이 그러면은 우리가 보든지 아니면은 로봇이 보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봐야 되는데 그 100만 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내용이고요. 네. 대부분은 노인 돌봄에 노인 돌봄으로 이제 종사를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 시범 사업은 아이 돌봄 이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정말 많이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노인 돌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병에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주희 교수께서는요? 저는 우리 사회 돌봄이라는 굉장히 공적인 문제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해결책이고요. 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노동을 구매할 수 있는 소수 가정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육아 부담은 개선되지 않죠. 마치 외환위기 이후에 인력을 외주화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봄까지 외주화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손쉽게 최저임금이거나 그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타국의 여성에게 쉽게 떠넘길 수 있는 일로 여기는 이런 정부의 태도 자체가 저출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수십 년간 이런 제도를 활용했던 홍콩의 경우에 지금 출산율이 우리와 비슷한 0.7명입니다. 싱가포르는 1명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이 돌봄 노동의 저가치화 현상 이걸 악화하고 이들한테 지급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한 가구의 여성과 남성이 더 장시간 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유급 노동만을 과대평가하는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저출생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그대로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규영 본부장님께서는요? 네. 이제 돌봄 영역이 다양합니다. 아이 돌봄, 또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돌봄.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입되는 가사관리사는 집안일하는 거하고 아이 돌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가 23만 명. 예. 그래서 이제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왜 가사 관리사가 필요하냐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가 궁금합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 가사 관리 또 아이 돌봄에 종사하는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시장에 많이 이제 노동 공급을 했던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고령화되고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출산 아동 수도 좀 줄어들지만 또 여기에 대한 서비스 공급 좀 줄어들고 있어서 예. 이 돌봄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제 좀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번에 시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확대되면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 돌봄으로 이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좀 돌봄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된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최영미 위원장께서는요. 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시간이 있겠지만요. 저는 그 시범 사업이 우리나라의 앞으로도 그 중요한 현안이 될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국민들이 마치 외국인을 쓰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리고 내가 비용을 내면 조금이지만 해결될 것처럼 하는 착시 현상을 불러오는 대단히 무분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 저출생이라든가 고령화 이것과 별도로 생산인구 감소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지금 돌봄 수요는 엄청 늘어나고 있고 돌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국제연합은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제정을 했어요. 올해 6월 ILO 총회에서는 제너럴 디스커션을 만들어갖고 돌봄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고요.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 건강한 기업을 활성화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은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수기 과정을 과연 거쳤는가.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무대포 정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찬반의 의견의 역할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홍콩에서 지금 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신데 현실적인 문제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이 어떤 효과를 그렇다면 도입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외국인 가사 관리사 문제를 이제 저출생 문제로 다루기보다는요, 사실 연구는요, 그 경단녀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 동료의 연구인데요, 홍콩에서는 현재 경단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경단녀,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죠. 그러니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여성의 취업률과 6세부터 17세 사이에 있는 여성의 취업률이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과거에. 그러다가 이제 가사 도우미를 이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수치가 이렇게 점점점 붙더니 1990년대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경단녀가 완전히 사라져갔고요. 지금은 아이가 몇 살인가에 상관없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경단녀가 완전히 사라진 정책이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이제 뭐 많은 인구 집단에서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특별히 많이 이제 그 혜택을 본 분들은 주로 대졸, 고졸 여성 이상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졸 여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요, 대략 한 50%였다가 75%가 됐습니까? 25%포인트가 올렸는데요. 네. 저희 경제학자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야, 대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2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는 정책은, 야, 우리가 진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었고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쭉 열리면서 그거의 대비책으로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성이 또 자기 성취를 또 이루어야 되려면은 마음껏 이제 그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려움을 겪다가 홍콩은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은 사실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교수님, 저출생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네네. 홍콩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외국인 가사 관리자를 도입한 것이 실제로 경력을 이어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여성들 내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건 이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뭐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의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도움은 많이 됐죠. 예,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 교수님의 분석은 뭐 돌봄 부담 완화, 이 저출생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대졸 여성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홍콩은 여성하고 남성하고 특히 25세 넘어간 여성의 경우에는, 그리고 30, 40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남성하고 그 노동시간 참여율 격차가 아직도 한 20% 나는, 결코 노동시장 참여율만 해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으면 거의 이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의 80%까지 넘어가는데 그 75%는 대졸 여성에 한정된 것이고, 저는 이 데이터는 조금 더 상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홍콩 여성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때문에만 그렇게 됐는지는 그거 역시 여러 가지 외상 변수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기업이 어떤 인사 정책을 쓰고 있는지,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성차별적인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인을 다 무시하고 우리도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면 홍콩처럼 된다. 그리고 또 홍콩이 우리가 뭐 따라해야 될 굉장히 바람직한 국가라는 것도 동의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그 몇 가지 단순한 수치에 의존해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반론을 좀 드려도 될까요? 좀 더 해주시죠. 네네네. 저도 한 말 하시고 제가 최민위원장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 경제학에서 이거를 이제 인과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당연히 다 컨트롤이 된 것들이고요. 네, 인과성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진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과 홍콩인데 어떻게 마무리하고 네네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과 홍콩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과 6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성들의 트렌드를 본 겁니다. 그거를 또 대만하고 또 이중 차분을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인과관계를 되게 명확하게 분석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홍콩이 그럼 0.7인데 야, 이 제도 때문에 홍콩은 뭐 성공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요. 바로 그런 홍콩이 이 제도를 안 했으면은
0.5, 0.4로 떨어질 만큼 굉장히 인구가 심각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거라도 했으니까 0.7이라도 간 거라고 그렇게 보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될 국가군요. 네. 네, 최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고 순서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왜 70년대 정책을 지금 2024년에 한국에 대비시킨가가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홍콩은 지금도 인구가 730만, 50만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 공업화, 산업화가 시작될 때 모든 인력은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농촌 인구와 가족들이 있어 돌봄을 대신해 줬지만 그러면서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내기 위한 모든 국민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은 작용을 했고 김현철 교수님이 그런 거 쓰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 나라 홍콩 국민들의 임금의 4분의 3 정도를 줬는데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됐고 그래서 90년대에 확 떨어뜨리니까라고 했는데 떨어뜨린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갔고 이쪽은 올라가지 않은 것이었지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적인 걸 봐야지 되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작년 노동부 시범사업 공청회 때도 나온 노동부가 추천해서 나온 모든 워킹맘, 워킹데디들이 예. 이게 우선이 아니고 나한테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많이 주고 그다음에 육아휴직과 이런 걸 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 문화 이런 부분이 우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안을 갖다가 주요한 대안으로 하는 게 2024년에 한국에 맞는가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것만을 얘기할까 지금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없어요. 나중에 들려드리겠지만 정부가 이미 공공요양 서비스 확대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국민들의 시선을 네. 내가 부담해야 돼. 어차피 비용 부담은 국민이에요. 네. 왜 거기로 같이 몰고 가는 데에 같이 일조를 하시는지 기준점이 다르다는 궁금합니다. 것이고요. 이경호 부장님. 네, 이게 국가별 비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은 이 돌봄 영역이 사적 영역에 의존하는 시스템이고요. 우리는 이제 공적 돌봄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일찍부터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아이돌봄을 사적 시장에 의해서 의존했던 측면이 있고 우리는 예. 이제 전통적으로 이 분야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모가 또는 조부모가 본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적 영역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돌봄에 대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는가? 이제 그 문제는 뭐 지금의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저출생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상 성별 격차라든가 직장 내 차별,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이 좀 복합적으로 어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적 영역 중에서 좀 더 확대해야 될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의 아이돌봄이라든가 뭐 또 바우처 시스템 운영되는 분야를 좀 확대한다거나 정부의 또 재정 투입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예. 뭐냐면 내국인들이 안 가는 영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야간에 해야 된다거나 이런 영역들이 있고 이런 영역들은 전통적으로 내국인 바우처 시스템이라도 공급을 확대를 해도 충당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최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그게 규모는 적지만 그 도입의 정당성을 좀 더 확보를 하려면 이제 일가정 양립을 또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국인의 어떤 가사 관리사를 포함한 돌봄 시장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력도 확대를 하고 이런 거 이제 더불어서 내국인들이 가지 않는 사각지대 영역들을 좀 찾아가지고 예. 그걸 외국인 공급을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묘미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따른 우리가 또 다른 대안들도 사실은 저출생이 됐든 돌봄이 됐든 필요할 텐데 오늘 조금 주제를 좁혀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본부장께서 서울시에서 이번 9월부터 100명을 도입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이 제도의 출발점은 이제 원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하기 전에 가사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가사관리자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이제 파견이나 공급을 했을 때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현재 도입되는 가사관리사도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는 그 100명을 도입하기로 했고 지금 8월 6일 날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한 달 정도의 직무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근로자를 공급하는 기관을 2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관이 이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이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4시간 단위로 이렇게 공급을 할 가능성이 클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1일 8시간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또 4대 보험도 부담해주는 4대 보험 중에서 이제 산재보험하고 이제 건강보험 필수가 되고 국민연금은 이제 상호주의에서 이제 입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6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제도는 6개월 정도로 이제 진행이 돼서 시범 사업을 확대할지 여부를 좀 논의를 할 거고요. 근데 사실 추가적인 논의가 좀 있습니다. 이거와 관계없이 어떤 겁니까? 최근에 이거와 관계없이 이제 정부가 발표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사관리사 100명은 추가적으로 확대하지만 이거 말고도 뭐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이민자 또는 이민자라기보다 정종 이민자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F3 비자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배우자들이 이제 이 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정부가 좀 시행하고 있는 그 가사관리사의 공급도 확대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국내 외국인들의 배우자들이 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호가 열리면서 공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최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이런 논의가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신청 접수를 해봤더니 일주일 만에 1,500명이 몰렸다. 그만큼 국내 가정에서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인기가 높은 건데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제가 알면 여기에 안 찾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마 저는 그중에 하나가 이 사업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정부 보도자료에 제로 마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제로 마진. 그 기업들이 돈 하나도 안 먹겠다. 딱 들어가는 급여만큼 최저임금 플러스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분만 해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요금보다 15% 정도 쌀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저기가 첫 번째 아까 이기용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외국 인력은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정책이어서 아까 사각지대 그러니까 공공 돌봄도 확대돼야 되지만 야간 근무가 필요하거나 사각지대 부분을 얘기했는데 현재 여기는 고소득층 가정들 그 월 80시간 정도 주 160일 했을 때 200 이상을 내는 최저임금 이쪽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각지대에서의 도움 될 것인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왜 정식으로 들여오질 않을까요? 인하인 비자를 하고 어차피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은 그거라는 업체들도 먹어야 되지. 저기 이윤을 봐야지 운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평가도 하고 노동자 대우나 기업 시스템도 개선을 하는데 왜 제로 마진이라고 정부가 홍보를 할까?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요금을 낮추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와 좋다 해갖고 그거를 계속 믿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정부가 타당성이 없고 지금 요금 부담은 어차피 개인 가정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이거를 막아내면서 나중에는 뭔가 정부의 재원이 투여될 것이다. 그 기업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을 선점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기업 중심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지금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듣고 이주희 교수님이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서 누가 지금 최영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팩트를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매 한 달
이렇게 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파트타임으로 씁니다. 그래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지급받는 월급은 208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는 거지만 공급하는 사람들은 뭐 주당 몇 시간 한다거나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불하는 금액과 받는 임금은 좀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8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2, 3일은 야간 근무를 하니까 그 시간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최영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그 죄송합니다. 차이가 좀 그건 있습니다. 예시고요. 네.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던 거고요. 네. 지금 서울에 어차피 최저임금 적용하고 보험료 들어가면 시급 10,000원이 넘잖아요. 네. 올해는. 네. 내년에는 더 오르겠지만 그랬을 때에도 그 비용을 갖다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 사각지대에 있는 시장 상인으로 야간에 일을 한다든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갖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정책의 초점으로 삼고 만들어진 것일까? 정책의 초점 대상으로 그런 질문을 한 말씀 겁니다. 끝내고 이주 교수님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한 팩트는 그 국내 여성 인력들이 고학력화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돌봄 영역에 국내 여성들이 참여했던 그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네. 그런 점에서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임금 수준을 좀 높인다 하더라도 고학력 여성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추세적인 경향이고 세계적인 경향인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노동 공급 줄어드는 분야들을 어떤 형태로든 이걸 이제 외국 인력을 통해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부딪히는 지점이 이제 그럼 누가 이 활용할 거냐 이제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제도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좀 사각지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네. 좀 더 확대하는 경향으로 하게 되면 그 여성 내국인 일자리 잠식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다수의 수요자의 상황과 또 일부 사각지대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교수님. 네. 예, 너무 할 얘기가 많았는데요. 일단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질문하셨죠, 신청자가. 인기가. 네. 저는 이거를 갖다가 거의 1년 반 동안 온갖 미디어와 시장과 국회의원이 떠들었는데 1,500명 신청한 게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다고 치더라도 그만큼 육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또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메리트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맞벌이 가구, 저소득 맞벌이 가구가 과연 이 사람들을 쓸 수 있을까? 아마 외벌이 가구지만 소득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고학력자 가족이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사각지대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까 고학력자 여성들이 지금 노동시장 많이 참여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성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60대 이상에서 되게 5% 이상 늘어났습니다. 고학력자일까요? 그분들이 생계에 쫓겨서 지금 시장으로 나가신 분들입니다. 고학력자 여성은 그렇게 안 늘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내국인 노동자가 여기로 안 가느냐. 그만큼 힘들고 자꾸 임금이 높다고 하지만 불안정하고 힘들고 생산성 향상도 어려워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노인, 병자, 아동, 이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이래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가 이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고령층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 고용해서 자기 병나면 쓸 수도 없겠죠. 노인이 지금 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청년층 당연히 안 가죠. 이걸 실업 상태에 있게 되고 노인들이 또 일자리를 잃으면 빈곤으로 떨어져서 국가가 빈곤 구제를 위해서 돈을 또 써야 됩니다. 외국인 노인이 아프면 무슨 돈으로 이 간병 노동자를 사서 쓰죠?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각지대 지금은 또 영어하는 지금 가사도우미를 들여놓고 사각지대 어디 시골에 가서 일할 외국인을 찾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팩트를 하나 잠깐만요, 교수님. 민간 영역과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 공적인 역할의 얘기인데 일단 교수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홍콩에서 이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도입을 해서 또 교수님 연구도 하셨고. 네네. 사례를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요, 돌봄이 공적인 영역이냐?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실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데, 공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나섰는데, 그런데 아이돌봄 서비스도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잖아요. 제가
8개월 전에 한국에 안식년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신청한 게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렸거든요. 매칭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돌봄 서비스가 사실은 이렇게 뭐 잘 매칭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매칭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3개월 기다리다가 민간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막 공적인 영역이 막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다 막기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민간 영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진짜 사각지대를 다 막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또 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돌봄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요, 모든 노동자는 보호해야 되지만 그걸 막 무조건 그 일자리를 꼭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노동 제도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복지의 문제로 풀어야 될 거를 왜 굳이 또 노동의 문제로 와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노동 시장에서 잘 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노동 시장에서 돌봄 노동자의 숫자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릴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는 복지의 문제로 오히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영 본부장님 말씀 듣고 최무위원장 그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그 논쟁을 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제 희망자를 모집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신청자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가령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 이런 식의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규모가 지금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선순위, 서비스 대상자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이제 내국인의 어떤 그 고령자라든가 일자를 잠식한다 그러면 제도를 또 거기에 또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그 선언적으로 이런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김현철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이 돌봄 시장에서의 그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을 정부가 임금이나 임금 보조를 통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한계가 있는 제도일 수밖에 없는 게 누구를 내서 얼마나 지원할 거냐 문제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이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현재 가사 업무하고 아이돌봄 업무는 굉장히 고된 노동입니다. 그래서 고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가능성이 클 거다. 그런 점에서 현재 들어오는 가사 종사자들은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고 그리고 또 그게 고대 좀 훈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권익도 보호해주고 서비스가 필요한 쪽에 어떻게 잘 공급해줄까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또 상대적으로 국내 내국인들의 가사 관리 비용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다는 차원인데 최 위원장님.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논의 과정과 수기 과정이 짧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오히려 팩트가 명확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도입부 얘기하시면서 김현철 교수님 같은데 임금이 많이 올라왔다. 돌봄에서 임금 전혀 안 올라갔습니다. 서비스 요금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이돌봄 서비스 매칭이 잘 안 된다 그러셨는데 당연해요. 저는 그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 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한 집을 가면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되고 근무 시간이 맞아야지 되고 하루에 2집을 가게 되면 역시 이런 미스매칭의 문제가 되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람 부족한 게 가사 돌봄에서 부족해? 아니면 아이 돌봄이야, 노인 돌봄이야, 병원 간병이야? 여기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고 전혀 조사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력 부족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이쪽에 인력 부족이 20몇만이라고 나왔는데 7월 총괄에 한국경제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이 동시에 같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음식 숙박업의 부족이 있지만
향후 20년 동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20만 정도의 그 인력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따라서 좀 더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부족한지 미스매칭이 원인인지 그 인력 자체의 부족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그 법무부가 또 하겠다는 그 편법적 시도 말고 이 E9 비자로 들어오는 이 비전문 인력과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최저임금이지만 전 이거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을 명목으로 이 두 가사 서비스 인증기관이 있잖아요. 여기 1억 5천만 원을 지금 지급합니다. 왜 제 세금을 여기다 지급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돌봄에 부족이 있으면 자기 부모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지금은 제로 마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시간 기간이 끝나도 제로 마진으로 해줄까요? 공공기관도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 붙죠. 수수료 엄청나게 붙을 겁니다. 지금 20% 임금이 낮은데 내국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력중개기관이 이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한테 과도한 수수료를 떼는 이거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중개기관 서비스 비즈니스 활성화 차원에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가구의 구성이 굉장히 상층인데다가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정말 굉장히 쉽게 돈 버는 기관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서비스 기관을 또 양산하려고 하는지 저는 되게 의문입니다. 이건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는 공공 돌봄 서비스로 가야 될 돈입니다. 예, 지금 이주희 교수님이 제기하신 부분이 결국 비용입니다. 자,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몰라도 그 뒤에는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건데 고용부와 서울시가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자, 비용 문제 이야기를 네 분과 좀 나눠보고 좀 시간이 부족하면 2부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부와 관계기관이 제시한 방법 두 가지인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또 사적 계약의 형식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 교수님 설명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해봐야 될까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좀 앞서서 이제 뭐 노동자가 부족하고 미스매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고서에 많은 보고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 나온 것이고 이 제도가 여러 번 얘기됐기 때문에 못 보셨을 것 같은 못 보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수기 과정이 부족했다. 이 제도가 굉장히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좌절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돌봄 노동자가 부족한 것은 너무 명약관화한 얘기고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분명한 일인데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자 만약에 지금대로 이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된다면 홍콩의 경험에 의하면 대략 한 3분 이제 여성 노동자가 자기 임금의 한 3분의 1 정도 비용을 지불했을 때 기꺼이 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니까요. 예. 실제로 이제 6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관리 도우미를요. 네, 관리 도우미를요. 네, 그래서 사실 1,500명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게 가격이 저렴했으면 이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을 텐데.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준다면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그럼 감당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감당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홍콩식의 사적 계약을 해서 홍콩은 이제 사적인 계약,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서 홍콩은 이제 홍콩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을 좀 따로 정해서 대략 이제 한 8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돈으로요. 식비 한 20만 원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의 사적 계약을 해서 홍콩이 그 최저임금을 피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피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군요. 그게 1번이고요. 이제 2번은 그 ILO 협약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떻게 외국인을 국제 노동기구입니다. 네네. 차별하느냐 그러지 말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좀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조업은 산재 위험도 있고 노동도 이제 굉장히 고강도 노동이고 예. 뭐 서비스업, 편의점, 식당 알바와 돌봄 노동에 이제 각 강도가 좀 다를 텐데 그거에 맞게 그러니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사실 차등 적용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산정이 됐다가 15대 11로 이제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사실은 좀 비용을 좀 줄이면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을 텐데 2부로 돌아와서 바로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롱거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논란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본부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최영미 가사돌봄 유니언 위원장,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우리 이 비용 부분입니다. 사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지요? 김 교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얘기가 나올 부분은 그 E9 비자로 오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그 노동자들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하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이고 이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홍콩은 비준을 안 했고 싱가포르는 가입국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차등 지급 얘기가 나오는데 자, 수십 년간 딱 한 번 하려다가 대강 해보고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단일하게 적용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얼마로 정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왜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이거를 그럼 누가 이 업종은 얼마고 저거고 이거 사회주의식 방법 아닙니까? 얼마가 이 정도 적당하다는 걸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임금이 낮으면 외국인 노동자가 왜 여기만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최저임금 주는 대로 빠져나가겠지. 그리고 불법 체류자할 가능성 매우 높고 지금도 올해 41만 명이 지금 미등록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최저임금제 주고 이런 거 너무 싫으니까 지금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으로 유학생하고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진짜 전 세계가 나가는 그 방향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은 비공식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법하고 사회보장법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그런 선진국에서도 이 불법 체류자의 그 내니 활용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거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내국인 노동자를 써라. 그 대신 우리가 세금 혜택을 약간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민간 기관이 외국인 가사 사용인 이런 외국인 유학생 도입 이걸 중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또 도입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들 기관이 혹시 로비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 물론 제 상상뿐이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종류의 편법을 동원해서 지금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뺏고 그들이 지금도 나쁜 임금과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일을 왜 국가가 나서서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궁금한 게요. 100만 명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돌봄 노동자 100만 명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구하실 생각이세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100만이 궁금해요. 100만이 어디서 나왔나요? 예. 최미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지금 질문하시길래 100만이 도대체 어디서 그러니까 나왔나요? 지금 이제 인구 추계만 사실 해봐도요. 고령자가 계속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100만 명을 도입해서 그러면 내국인에서 일자리 잃는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100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정부가 4, 5년에 걸쳐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이 이슈는 전 세계 이슈니까 가능한데 자 보세요. 고령화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노동 능력 있는 퇴직자들 60대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50대 후반.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고용 동향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 건 60대였고요. 그중에 여성들의 최고의 취업처는 이 분야였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인데 돌봄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에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갖고서 온갖 통계가 약간 다른데 수구에 있기도 전에 100만이 부족하니까 들여오자. 아니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뭐고 그동안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온갖 데서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한 뭐 일자리도 잘 만들어야 되고 온갖 정책 나온 건데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요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얘기로 돌아와서 이경호 본부장님 보시기에 비용 차원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측계약 논의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이야기를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추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정부가 이제 이 논의를 최근에 했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고용화제 허용 업종이나 쿼터 인력수급 전망을 주로 이제 제가 그 한 10여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5년 후반부터 이 가사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왔었는데 고용부가 그동안 그걸 반대를 했었어요. 계속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적 계약을 했을 때 이 근로자수 권익법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가사근로자법이 제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주 교수님은 이제 인증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증기관 심사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증기관을 두는 건 사용인하고 그 근로자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누가 조정 중재를 할 거냐. 그래서 이걸 그 공공으로만 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한다 그러면 가사 관련된 분야를 차등 적용할 거냐 저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제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는 가사 근로자 고용 비용 그다음에 또 랩이라 그래서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대만은 사용주가 세금도 내고 또 인증기관과 우리 같은 관리기관에게 매달 관리비 내고 또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만도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는 사적 영역을 좀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로질이 떨어지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주 교수님 말씀하셨처럼 사업장 이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최저임금 비용을 낮추는 영역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인증기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적 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아무리 잘 작성을 한다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영역들을 이제 누가 부담할 거냐 문제는 남아 있는데 정부가 하게 되면 세금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민간 시장에 의존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방식인데 수혜자 부담 방식을 전적으로 수혜자가 할 거냐 그러면 정부가 현재 바우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부의 사회정책 영역으로서 돌봄 시장을 하게 되면 서비스 질도 높이면서 사용자는 비용을 낮추고 근로자는 제대로 된 비용을 받는 뭐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주 교수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인증기관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증 안 받고 활동하게 될 민간기관, 그 중개기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를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인증기관이 되면 이게 가사 근로자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왜 인증을 해주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근데 오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고용부가 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건 그건 고용부 서울시고요. 잠깐 인증기관이고 먼저 말씀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민간제 기관도 가령 이제 우리는 아직 이제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 참고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정부가 대만 노동부가
민간 인증기관이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대만은. 그리고 해외 한 600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 정부가 매년 그걸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규정을 위반한다거나 과다한 비용을 받는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인증을 취소하고 심지어는 그 인증기관과 연계된 송출기관까지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정부의 관리 영역이지 민간에다 맡겨놓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예, 예. 아직 그 얘기까지는 정부가 안 하고 있고 민간만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다시 좀 주제로 돌아가서 워낙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조금 이제 주제가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어졌는데 교수님 이 비용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합니다. 비용 부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홍콩의 사례도 있을 테고 다른 외국의 사례도 있을 테고요. 네네. 이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더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적 계약 방식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게 긍정적이면서 또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사적 계약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경우입니다. 사적 계약 방식을 마치 무슨 뭐 홍콩, 싱가포르 인권도 없는 나라들이 하는 뭐 악덕한 제도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오스트리아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요. 동유럽의 출신의 돌봄 노동자들을요 2007년에 1만 명이었던 수준에서 불과 5년 만에 4만 명으로 이제 대폭 확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자영업자로 들어오셔서 이제 사적 계약 방식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오스트리아는 원래 근로자들이 2만 유로 정도 받았는데 이제 이분들이 한 8천 유로 정도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됐어요. 마치 이제 홍콩식과 비슷한 건데 이제 이 제도를 연구해봤더니 이 부모를 도와주는 분들을 이제 모셔옴으로써 자녀들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특히 이제 여성이었죠. 여성의 노동시장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좀 낮춰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또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돌봄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일본에 정주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요보호사라고 요양보호사 이제 시험에 통과하고 하면은 이제 그린 카드를 받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을 차등 적용을 이제 차별적인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예. 처음부터 이제 이웃을 따뜻하게 맞기보다는 좀 이제 가격을 후려치는 형태로 된다면 이 차별의 또 다른 사회적 코스트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저는 양쪽 두 개 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요거를 잘 수기하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 회장님은요? 그 사적 계약 방식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 그 일반적으로 길거리 가다 보면 직업소개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하면 거기 전화하면은 또 거기에 등록된 가사노동자들을 그 고객과 연결시켜 주는 거고 딱 알선이에요. 중개만 하는 거여서 자 직업소개소 방식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안전이라든가 품질을 보장할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용자들이 최근에 올수록 아니 우리 집에 오는 분인데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보는데 뭔가 교육도 받아야죠. 질도 좋아야죠. 이런 요구를 충족을 못 시켰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소개가 되기 때문에 뭐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전혀 적용이 안 되니까 점점 불안정하니까 일을 안 하고 차라리 적용되는 노인 요양을 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이것 때문에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수요 공급 때문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그동안의 경험상 소비자들도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구나.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할 때 안전하게 그 대우받으면서 하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서 가사근로자법을 통해서 예. 그 바꾸려고 하는 시장의 지평을 외국인의 대상으로 그것도 그걸 이용하면 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보고요. 외국 같은 경우도 가사노동자들에게 일부 혹은 일부의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프랑스도 가사 사적 계약을 합니다. 직업 소개로. 하지만 이용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줘야 돼요. 등록을.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 유일하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 제외하고 사적 계약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요새 외국 인력에 대한 경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인력이 부족해. 그래서 가사노동자 돌봄 인력을 도입할 땐 철저하게 그 나라의 노동기준법을 갖다 이용하지 사적 계약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었잖아요. 현재까지는.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한번 하자. 최근에 그 풍토에 맞춰갖고 한번 이 말씀을 저는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김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일본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의 지금 이제 노인 요양보호사가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베트남, 이제 미얀마까지. 일본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먼저 도달했고, 그래서 도저히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은 적절한 돌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한 겁니다. 자, 일본은 2008년에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우리나라의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3, 4년 이상의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에는 3, 4년 이상의 개호 업무죠. 그게 정말 필요하고 고령화가 먼저 진전됐기 때문에 첫 번째, 사전에 연구와 조사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연구보고서 다 읽어봤어요. 하지만 공론화가 시작된 건 작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아까 방식과 영향 같은 거를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일본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 저임금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노동기준법 철저히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을 봐가면서 필리핀에서 시작해서 국가를 다변화한 겁니다. 그런데 노인 돌봄에 국한된 건데 시대가 변하니까 2017년 오면은 역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약간 부족하니까 예. 이번에는 가사 돌봄 인력을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거 4년 했어요. 그 자료 전략특구라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올 때 가사 돌봄만 하게 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아이 돌봄이 아닌. 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기 과정을 갖자는 거죠. 아니 수기 과정이 수기가 아니라 준비 과정을 해야죠. 아니, 우리나라의 인력 부족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준비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잠깐 추가 말씀 좀 짧게 교수님.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수기 과정이 전혀 없었냐? 저는 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2년 됐고 지속적인 대화가 있었는데 뭐 이거를 무조건 없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자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게 곤란하고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고통받고 돌봄의 서비스가 너무나도 낮아져 있는 현실을 그래서 왜 잠깐만요.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앞서 그 최영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개호는 그 간병이라는 우리 의미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주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니는 가사관리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상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에 대한 이 업무 규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규영 본부장께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 모아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앞으로 좀 논의가 해야 될 영역이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지금은 가사 업무하고 아이돌봄 업무로 두 개를 규정을 했는데 처음에 필리핀에서 이 제도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은 부정적인 우려를 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가사 업무만 하는 업무가 있고 아이돌봄 업무만 하는데 이걸 이제 그 중합을 해놓으니까 이걸 과연 그러면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 관리사 업무는 아이돌봄하고 그리고 이제 가사 업무를 정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표준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업무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분야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은 내가 해야 될 업무만 생각하고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뭐 좀 두리뭉실하게 좀 더 이것저것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갈등 소지가 있을 거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근로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4시간씩 해가지고 이제 출퇴근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휴게 시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 다음에 10시간, 오후 10시 이후면 이제 그 연장 근로에 따른 OT인데 그 전에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근로시간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또 가령 이제 집안에 노인이 있는 경우에 예. 노인들에게 또 뭔가 노인을 돌보는 일을 시켰을 때 또 갈등들 뭐 이제 지금은 그 빠져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아이 돌봄과 가사무만 하게 하는데 그럼 노인 돌봄에 대한 좀 더 수요가 많은 노인 돌봄을 하게 되면 그 노인 돌봄을 전담한 인력을 또 도입을 해야 될 거냐? 그럼 집안에 노인도 있고 아이가 있을 때는 또 2명을 써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업무의 범위, 근로시간의 규정 이런 거에 대한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예, 네. 저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그 논의가 그렇게 길어졌던 것이죠. 필리핀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지금 정의가 이렇습니다. 아동의 니즈에 합당한 가사 서비스 플러스 거주 가족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노동. 아니 도대체 뭐가 부수적이고 뭐가 가볍다는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국내 돌봄 노동자 인터뷰하고 조사했을 때도 예. 예를 들어서 아이 빨래 하면서 왜 어른 빨래 그냥 같이 돌려주지 않느냐. 밥 준비하면서 어차피 밥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이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이들이 교섭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대강 다 해줘야 됩니다. 사적인 계약은 제외하고 고용허가제로 오더라도 고용주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노동자 입장에서 제가 많이 했는데 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도 심하게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각각의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불가피하다면 아주 정선 내서 노동법을 지켜주면서 소수를 도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적인 계약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에 대한 범위 규정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게다가 아이한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봐야 되는데 또 집안일을 하다 보면 애가 또 위험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추가에 짧게 지금 우리나라 외국에서도 역시 가사 돌봄과 아이 돌봄을 분화시켜서 저기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만 물론 약간 겹치지만 근데 그랬던 것 중에 이유 하나가 이용자들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따로 없나요? 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협약서를 봐도 같이 하는 거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우려가 담겨 있어요. 좀 우려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근데 수요자,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분을 쓰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자는 걸 좀 세심하게 그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읽고 시작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내국인 노동시장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 정착이 안 되면서 분업화는 정착됐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흩뜨리고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또 취지, 또 효과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생 대책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또 다 중요한 사안인데 내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현채 교수께서는요. 네, 그 저출생 문제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은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논문들이 조금 있는데요. 아주 그 신뢰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논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논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릴 것은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요. 동시에 또 돌봄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출산율이 또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이 둘 다 공존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체감적으로 홍콩에서 가사 도우미를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해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범 사업들을 하면서 이게 과연 이제 이렇게 1,500명이나 지원했으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고용하신 분들도 있고 고용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비교를 하는 그 연구들을 꾸준하게 좀 해서 향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출생 대책의 효과. 저출생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합쳐져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시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게 되면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서 또 장시간 노동을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에서 0.7명인데 이거는 저출산 대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돌봄 수요가 부족하다는 입장하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무작위로 들여오겠다는 그런 대책인 것이죠. 네. 자, KBS 열린 토론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영미 위원장과 이규영 본부장 두 분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더라도 6개월간의 이제 시범 사업 기간인데 어떤 보완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되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 위원장님부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날 고용허가제와 가사근로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보루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래도 비용이 높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적 계약 방식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사실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내년에 5,000명의 시범 사업을 한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 사업으로는 1,200명 정도만 늘리고 사적 계약으로는 5,000명 정도를 늘리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서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혹은 이 시범 사업과 상관없이 내년도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 어떤 인력이 부족한지 그거를 확실히 파악을 하고 내국인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처우 개선이 될 때 현재 쏟아져 나오는 50대 60대의 구직자들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과 퇴직자들의 중요한 일자리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려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ILO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 협약부터 비준을 하자.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 주시죠. 네. 예,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국인 가사노동자 커뮤니티가 있어서 똑같은 대우를 주장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맞는 중요한 정책을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본부장님. 네. 일단 아이돌봄의 역량을 그 단순한 비전문으로 취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아이에 대한 이해.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제도는 그 비전문 인력이라는 그 자리매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사실 이게 좀 상충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현재 제도 운영상으로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돌봄의 사회화라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같이 병행돼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 제도를 시범 사업을 하면서도 이 아이돌봄 시장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을 좀 등급을 나눠가지고 단순한 업무부터 좀 다차원적으로 해서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좀 더 거기에 적합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 문제를 시장에서 일단 작동하도록 하지만 정책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또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좀 정교한 제도 준비가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